지난해 한국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보다 악화됐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400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일자리가 화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의 고용 문제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먼저 청년 실업률 현재 상황 특히 좀 우려되는 것이 20대 후반 실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이제 9.8%인데요. 이게 5년 전인 2012년쯤에는 이게 7.5%였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높아지더니 이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이제 기대 수준도 사실은 그만큼 이제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저임금의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져 있고요. 지금 이제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굉장히 큰 이제 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일자리와 현실의 일자리 수준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네네. 그 미루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대학 에서 더 오래 머문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스펙을 더 많이 이제 쌓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 청년 실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만 사실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실업자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체감 실업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 30% 내외 정도가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라 보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실업자인데 통계상 안 잡히는 실업자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를테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고 있다. 네. 이런 사람들 뭐 취업준비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청년 실업자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은 실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통계상으로는 실제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통계에 잡히게 되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수님 고용률, 실업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의미 좀 차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제가 아까 9.8%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OECD 평균 그 청년 실업률을 보면 이게 17.8%나 됩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지표만 보면 아,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우리가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실업률 통계 이제 함정을 잠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 실업률 지표에서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이게 이제 그리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바로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요게 이제 실업자로 간주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랑진 학원에서 오랫동안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뭐 스펙을 쌓고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지금 구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로 간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제 활동 인구가 아예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업률 통계 가지고서는 이게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률 통계를 가지고 보완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2%인 거예요. 그리고 OECD 평균은 51%나 됩니다. 네네. 9%포인트 우리가 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엄청나게 낮다. 심각하군요. 심각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요즘 체감 실업률 지표를 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는데 적게는 20%, 많게는 34%까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최근 고용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대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직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업 속도를 늦춰서라도 어떤 첫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귀결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50대 고령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노동시장으로 어떻게든 진입해야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강해졌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따라서 저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전체의 어떤 노동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노동의 문제는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워킹푸어 문제. 특히 이제 50대 중장년층, 특히 이전 시기의 직장에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의 재취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워킹푸어 노동시장이고,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20대 첫 취업이 이제 워킹푸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첫 직장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청년들은 좀 더 눈높이가 높은 직장,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또 인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들을 몇 가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드리면은 경제 위기와 저성장, 산업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기술의 발전, 노동시장 이중 구조, 교육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들인데요. 전 이것들을 다 종합하고 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눈이 높고 낮고 중소기업 미스매치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다라는 공감 속에서 접근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 기업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일을 가르쳐야 하는 신입사원 대신에 경력직,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일자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직만 뽑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는 네.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극히 아주 부분적인 거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인력 시장에서 고용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자유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좋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김 위원장이 잠시 말씀하신 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해결하기 위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제 개입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대한 격차인데요. 같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정규직, 정수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딱 절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일 때 중소기업은 임금이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임금 격차가 맞습니다. 나는 같은 거죠. 일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복지의 격차는 더 큽니다. 대기업은 네. 완벽한 회사 복지가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복지가 아주 적거나 어떤 경우에는 거의 없단 말이죠. 이 격차가 너무 큰 거,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53%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절반이죠. 이 이중 구조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청년들 보고 눈높이를 낮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저는 뭐 기성세대입니다만 그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50대 후반에 이제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년층들이죠. 이분들은 그나마 그 일자리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즘 이제 50대 후반에 취업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네.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청년들이 가야 될 일자리에 안 가고 그 여백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50대 후반에 우리 장년들이 그 일자리를 메꾸고 있는 그래서 앞서서 20대는 줄고 우리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그런 고용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전혀 것들이죠. 아니죠. 청년들이 외면하는 일자리들이죠. 네, 이런 점 때문에 김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이런 말에 공감이 가는데요. 특히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늘 기대를 합니다만 네. 최근에도 뭐 2013년에 고용률 70%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뭐 9번의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별로 바뀌는 건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저는 지금
이전에 대통령 연설 한 번 하는데 청년을 34번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는 어떤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9번의 대책 발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것이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것이 엄청 특별한 내용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약간 이제 반복해서 발표하는 수준의 제 평가로는 좀 조약한 내용들의 발표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야를 해외로 돌려서 청년들 해외 취업을 장려하겠다.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아마 이게 몇 년 동안에 반복되어 온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게 해주려면 그 일자리의 처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출범하면서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 민주화 공약 포기해버리고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돌아왔는데 이 활성화의 내용이 사실은 이 수출 중심의 재벌 대기업들을 육성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의 정책 행동과 그리고 이 청년 고용을 실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향 사이에 거대한 또 괴리가 존재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 해외 취업 문제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매년 그 400억 원 이상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정도로 나쁜 일자리였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아주 혹평을 받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하지 못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임금 피크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청년 일자리를 뭐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이게 매번 어떤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예. 어떤 한두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 답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금 피크제 문제만 하더라도 이 8,000명 이게 실제로 성과로 확인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청년들과 중장년층들의 갈등을 붙였던 양상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의 어떤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슈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어떤 중장년층의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연동해서 발표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네. 피크제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네, 도대체? 저도 우리 예. 김 위원장이 아주 예리하게 본질을 잘 파헤쳐주는데요. 사실 임금 피크제는 완전히 다른 정책입니다. 이거 청년 실업 문제하고 연계짓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본질을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임금 피크제에 좀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게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의 그 연봉, 고연봉 부분을 좀 깎아서 이걸 청년의 일자리로 내주자라고 하는 이런 눈속임이 아니라 저는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60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 회사에서 고용 연령이요. 50대 한 중반 되면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지금 61세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됩니다. 그럼 네. 65세 때까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100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일을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걸 위해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저는 이제 하자라는 거지 이 청년 고용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청년 고용 늘어난다. 뭐 허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SBS CN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서 그 증명을 해서 또 저희 이달의 기자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60세까지 일하시던 분이 나중에 65세까지 일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안 나가니까 청년이 들어올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8,000명 늘어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김 위원장님, 이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청년 고용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응급하게 바꾸는 부분이 뭐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응급한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근로 시간을 줄여서 잡쉐어링에 가까운 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10년, 15년 동안 강조되어 왔던 이렇게 이야기된 배경이 한국이 워낙 장시간 노동 체제이다 보니까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올해 또 대선이 있으니까 실제로 근로 시간이 어떻게 단축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제조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어떤 사무 행정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어떻게 단축이 가능할까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로시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이게 법으로만 규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기업의 문화나 어떤 인식이나 노동시간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우스갯소리로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한다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장님이 퇴근을 하셔야 빨리 퇴근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종합적인 노력이 근로시간 단축에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감이 가네요. 네. 자,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공약을 좀 먼저 짚어보죠. 정당별로요. 예. 네. 문재인 후보. 네. 네, 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개죠? 몇 개더라고? 몇 개? 81만 개. 81만 개. 네, 81만 개. 그리고 일자리 노동 시간을 줄여서 또 일자리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뭐 한 150만 개 정도 만드시겠다고 그랬던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긍하는가 하면요. 2015년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총 고용의 7.6%에 불과한데요. 네. 이게 지금 OECD 평균은 21.3%거든요. 3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고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공부문 일자리 요게 전부 다 그러니까 81만 개가 공무원 일자리로 채운다라고 네. 이제 이해가 되면 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 자체는. 왜냐하면 이거 81만 개를 다 공무원 일자리로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서비스를 주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이 옛날에 불만 껐지만 요즘은 119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숫자도 늘려줘야죠.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육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 선생님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최저임금 받는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 그리고 또 노인 요양 보호사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9년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한 달에 임금이요 소득이 한 8, 9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을 현실화를 해가지고 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주는 노력. 이게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요. 그 후보들마다 자기 이제 캐릭터나 키워드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는 이제 기업 투자 촉진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법 준수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창업국가, 안철수 후보는 교육개혁. 저는 이 정도로 청년 실업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했는데요. 네.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의 공약이 어떤 필요한 방향성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서 또 한편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번 어떤 정치권의 공약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내 공약이 실현되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고 있는 공약의 부족한 점과 다른 후보의 강점들을 적절하게 융합하여서 지금 당면하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정치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네. 야당 야당 저기 후보 문재인 후보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유승민 후보 말씀도 한 말씀 더 드려야 네네. 굉장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승민 후보님의 그 공약을 보면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렇죠. 청년들에게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는데 돈을 많이 썼거든요. 청년 창업 지원에. 근데 요거하고 약간 좀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 이런 쪽이 아니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도전할 수 있는 쪽으로 네. 미래를 길게 보는 그런 이제 창업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그렇죠. 이제 공약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약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소기업 자체의 이게 생산성 수준을 높이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본질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대선 주자 후보들의 대책들 전부 다 쏟아 부어도 청년 실업이 해소될까 말까 할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한 말씀만 딱 짧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대선 후보들의 모든 방향성을 다 쏟아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면하여서 전국 정치권에서는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하는 데에서 어떤 정책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를 위한 어떤 고용보험의 강화, 그다음에 어떤 고용복지의 도입 이런 노력들을 향후 정부 5년에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당장 실업자 상태지만 미래는 괜찮을 거다 이런 걸 심어주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방금 전에 통계청이 올해 첫 고용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호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24만 명 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 22만 3천 명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며 1월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취업 한파가 올해 첫 달부터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 60대 노년층에서는 취업자가 60세 이상은 24만 명, 50대는 약 12만 명 늘었습니다. 반면 20, 30, 40대 취업자는 줄었는데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이른바 청년층 취업자도 13,000명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8만 5천 명,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16만 명 줄었고요. 운수업도 3만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자는 10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만 2천 명 늘었고 201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호준입니다. 네, 뭐 지금 취업 한파가 올해 첫 달부터 이어지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자, 청년 실업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대처 방안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에 그 청년 실업률이 OECD 통계에 의하면 18.4%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그 11.6%까지.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죠. 한 3분의 1 정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9.8%에서 5.5%로 이것도 또 뭐 한 40% 정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9.8%에서 지금 10.5%로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죠. 그래서 이게 역행하는 겁니다. OECD 35개 나라 중에서 5개 나라 정도만이 이게 실업률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럴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역시 이게 경제 성장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2010년쯤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2008년에 금융위기의 그 충격으로부터 서서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그야말로 오바마 행정부가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면서 실업률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잃어버린 20년이 계속되다가 아베 정권 들어와가지고 아베노믹스로 역시 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를 또 키웠죠. 그래서 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 때문에 원래 낮았던 청년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지금 그 장기적으로 2%대의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면서 특히 또 이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성장 동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대 재벌의 금고에 지금 560조 원을 쌓아놓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돌질 않는 거죠. 청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